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저희는 지금 2020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상반기 기출문제 함께하고 있고요. 앞 문제에서 문법과 그 다음에 시에 대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고대 국어도 물론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설로 갑니다. 자, 박태원 선생님의 천변풍경이라는 시입니다. 자, 이 작품은 주변 시대가 좀 중요한데요. 1930년대 청계천 주변에서 살아가는 서민층의 애환이라고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즉 이번 시험에 출제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아직 적나라한 상황보다는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막 서울에 상경했을 때 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글 읽고 오시라고 했죠. 자, 그러면 12번, 14번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소년은 드디어 그렇게도 동경에 맞이 않던 어디로? 서울로 올라오고 말았다.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소년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소년은 서울을 동경했대요.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청량리를 들어서서 질펀한 거리를 달리는 승합자동차 창 너머로 소년이 우선 본 것은 전차를 봤습니다. 서울에서 전차도 보고요. 서울에 왔습니다. 소년 서울에 어디? 즉 청량리 왔습니다. 계속 볼게요. 정보 정리하고 갈게요. 저는 적지만 여러분들은 글에 그냥 동그라미 맞추면 됩니다. 자, 전차라는 물건이었고요. 시골 가평선은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 그야 전차 한 가지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소년이 어디에서 왔다? 가평에서 서울 청량리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쭉쭉 넘어가서요. 그대로 아버지 손에 이끌려 어디로 향합니까? 종로로 향합니다. 종로로 향합니다. 쭉 내려올게요. 우리 전차 안 타요? 야, 바로 저긴데 전차 뭐 타러 타냐?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타보면 어떠냐고. 소년이 적은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소년이죠.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 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하여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즉 전차 이외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죠. A 부분은 우리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쉽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고 들끓느냐. 2층, 3층, 4층 웬 집들이 이리 놓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려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 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쩔 수는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가를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이 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놈들이 앞장을 서서 몽땅 수염이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 이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들떴다. 자, 이 A 부분은요, 지금 어떤가요? 이 A 부분 체크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의 막상경에서 종로에 왔을 때 주변 서울 풍경을 처음 바라보고 소년이 어때요? 왜 이렇게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1층, 2층, 3층, 4층 이런 상황인 거죠. 저 사람은 또 뭐고 저 사람은 또 뭐야 라고 하면서 잠시 동안 지금 어때요? 서울의 이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본 그 당시 서울 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몇 번인가 아버지의 모양을 군중 속에서 잃어버릴 뻔했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글을 끝나지만 우리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소년과 아버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아버지는 소년의 마음을 일일이 헤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헤아렸다면 전차 태워주셨겠죠. 아버지와 소년은 종로에서 청량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청량리 도착해서 종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서울에서 내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녔다? 아니죠. 글 마무리에서 어때요?
겨우 팔을 잡았다라고 했죠. 드디어 팔을 잡았다. 계속 아버지를 놓쳤다가 소녀는 전차를 타지 못한 것을 조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거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A에 대한 문제 바로 나왔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묻고 있네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소년이 바라보고 있는 서울 풍경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작품 밖에서 소년이 서울에 왔을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요. 주변 풍경과 그리고 소년의 속마음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의적 표현을 활용해 주제의식 강화하고 있지는 않고요. 구체적인 시간도 역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봐야 되겠죠. 기억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요.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기억을 보면 기억은 그는 언제까지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라고 어때요? 전차를 보고 놀란 소년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도 볼게요. 니은은 사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나이는 어떤 사나이냐면 마분지 조각으로 고가를 만들어 쓰고 무엇인가 종이장을 이렇게 돌리고 있대요. 즉 서울에서 만났다고 해야 되나요? 목격한 서울에서 본 사람이라고 할까요? 얼핏 보면 공연 전단지 같은 걸 나눠주는 사람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마분지 조각으로 고가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종이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자세히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디귿으로 가볼까요? 디귿은 몽당 수염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서울에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들떴다. 여기서 어린이는 맞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상경한 소년 주인공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과 리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15번으로 갑니다. 15번에서 16번은요. 사설시조 한 편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수마, 새 한수마, 여기에서의 새는요. 가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는 한수마, 너는 어느 틈에 들어오느냐? 한수마, 왜 자꾸 나한테 오느냐? 이 말입니다.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뚝딱 받고 크나큰 자물쇠로 깊숙이 채웠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고 족자라 대그르르 말고 너 어느 틈에 들어오느냐? 즉 어때요? 시름이야, 시름. 한숨 혹은 시름, 뭐 걱정 이런 것들아 너 왜 자꾸 나한테 오느냐. 나 고무장지 새살장지 다 암톨적이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을 다 감싸서 잠가놨는데 즉 시름이 나한테 안 오게끔 막아놨는데 너는 어쩌 또 오느냐. 아마도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든다. 왜? 걱정 시름 한숨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자,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대상을 의인화해서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나요? 맞습니다. 무엇? 한숨을 어때요? 의인화하고 있지요. 의태어 활용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어느 부분? 대그르르. 이 부분이 의태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유사한 시어의 반복을 통하여 리듬감 살리고 있습니다.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라고 하고 있고요. 청유형 문장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청유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수마, 새 한수마 계속해서 16번 문제까지 연결 지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심정 넘어갑시다.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자,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
목표를 위해 시련을 견디는 굿세너지 보다는 그렇죠. 힘든 세상사에서 느끼는 시름, 걱정 이러한 것들 오지 마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한숨 세상사의 시름 어찌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16번까지 정리하고요. 17번부터 19번까지는 흥부전 갑니다. 여러분 흥부전 아마 동화로도 읽어보고 수많은 작품 읽어보셨을 거예요. 흥부전 내용 모르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문제로 만나는 이 흥부전은 어느 대목이냐면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죠. 그렇죠? 흥부가 놀부집에 처음으로 가서 형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집에서는 흥부의 마누라도 같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처음 부분 잠깐 볼게요. 흥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때 형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치장을 볼짝시면 차림새를 보자면 편자 없는 헌 망건에 박조가리 관자 달고 물레줄로 당근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이고 김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헌 술띠를 홍복통에 눌러띠고 떨어진 헌 고이에 청울치로 대님 맺고 헌 집신 간발하고 새살 부채 손에 쥐고 설 홉들이 오망자루 꽁무니에 비슥차고 바람 맞은 병인같이 잘 쏘는 사수같이 어슥어슥 건너다라. 이 부분 어느 부분인가? 이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흥부의 초라한 행색을 말해주고 있지요. 이러고 가니 놀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너 누구야? 내가 뇌인고 내가 흥부요. 흥부가 네 아들인가? 에고 형님 이게 웬 말이요? 비나이다. 형님 전에 비나이다. 새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당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공할손가 부디 옛날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쭉 내려가서 중략하고요. 탄식하고 돌아오니 흥부 아내의 거동을 보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흥부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아가 우지 마라. 어제 저녁 김동지 김용정 방아 찧어주고 쌀 한 대 얻어다가 너희들만 끓여주고 우리 양주 우리 부부는 어제 저녁 이때까지 그저 있다 못 먹었다. 잉잉잉 너희 아버지 저 건너 아주버니 집에 가서 돈이 되나 쌀이 되나 양당간에 얻어오면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우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는 흥부 마누라의 모습이죠. 그 밑에를 보면요. 아무리 달래도 안 된다. 그 다음 줄 의복치장 볼짝시며 이제 흥부 마누라의 어때요? 겉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만 남은 저고리 다 떨어진 누비바지 몽땅찌마 떨쳐있고 목만 남은 험 버선에 뒤축 없는 집신 신고 문 밖에 썩 나서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다릴지 어때요? 흥부와 별반 다르지 않죠. 흥부 마누라도 역시 초라한 행색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7년 대한 가문 날에 비 오기를 기다립니다. 누구 기다리나요? 그렇죠.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가뭄의 비를 기다리는 것은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거죠. 누굴 기다리나요? 그렇죠. 놀분의 집에 쌀이나 뭐 돈이나 이러한 것들을 얻으러 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마진데 볕나기 기다리듯 장마가 계속 지면 우리는 햇살이 나길 기다리죠. 그만큼 간절합니다. 제갈량 칠성단에 동남풍 기다리듯 동남풍 누군가요? 흥부를 기다리는 거죠. 강태곤 위수상의 시절을 기다리듯 여기에서는 근데 좀 다르네요. 니은은 어때요? 기다리는 주체인 거죠.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 즉 여기서 말하면 흥부의 마누라가 강태공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강태공이 시절을 기다리듯 이라고 했으니까 시절이 오히려 흥부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만리전장에 승전하기 기다리듯 어른아이가 경풍의 의원을 기다리듯 간절히 기다리는 거, 독수공방의 난군을 기다리듯 춘향이 죽게 되어 이도령 기다리듯 과년한 노처녀 시집가기 기다리듯 30 넘은 노도령 장가가기 기다리듯 장중에 들어가서 과거하게 기다리듯 새끼 굶어 누운 자식 흥부 오기 기다린다. 어떠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자, 17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영웅의 일대기는 아닙니다. 흥부가 영웅은 아니죠. 주로 과거형 시제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 어구 나열에서 어때요? 리듬감 살리고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흥부와 놀부, 형과 아우의 갈등입니다.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8번입니다. 자,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흥부는 초라한 행색으로 놀부 찾아갑니다. 그래, 처음에 자세히 나와 있죠. 흥부의 아내는 놀부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돈이든 쌀이든 바라고 있죠. 흥부는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빌고 있는 거죠. 놀부는 흥부의 방문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야? 흥부가 네 집 아들이지? 라고 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흥부를 비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이냐, 즉 흥부냐,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대상인 것이냐, 아니면 기다림의 주체, 누가 기다립니까? 흥부의 마누라. 마누라가 흥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동남풍 기다립니다. 흥부 기다립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강태공은 오히려 마누라와 제가 더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의원, 난군 역시 기다림의 대상, 간절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번의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20번부터 22번으로 갑니다. 20번부터 22번은요. 정재승 우리 몸의 생체 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윗글에 읽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윗글이 어떠한 글이냐, 즉 설명문이냐, 논설이냐, 수필이냐, 뭐 소설이냐, 희곡이냐, 우리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해가 뜨는 시각에 잠을 자고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을 깨고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든다. 머릿속에 진짜 시계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태교 쪽부터 그 리듬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몸의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시계가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경험적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러한 생체시계의 위치를 찾기 위해 과학자들이 지난 100여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대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생체시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물어보는 형식 취하면서 어때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주의를 모으고 있죠. 문답법입니다. 모든 신체 기관이 주기적인 운동을 하니 그 자체로 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체크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생체 시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체의 일주기 운동을 관장하는 생체 시계를 무엇이라고 하냐? 중앙 통제 시계. 여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 통제 시계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라고도 한다. 따라서 모든 신체 기관은 이 주인 시계에 맞춰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수적인 시계인 셈이다. 이 시계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체 기관의 각 영역을 하나씩 망가뜨려 가면서 그래도 일주기 운동이 살아남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찾은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뇌에 있는 시교차상 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유력합니다. 시계 중앙 통제 시계로 가장 유력합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온 뒤 가게 되는 뇌의 좌우 신경이 교차하는 곳, 즉 시교차 위에 있어 시교차상의 핵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생체 시계가 빛의 영향을 받다 보니 오랫동안 가장 그럴듯한 생체시계 후보로 간주됐다. 시교차상 핵은 2만여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살아있는 쥐의 시교차상 핵에 전극을 꽂아 신경세포들의 전기 신호를 측정해 보면 24시간을 주기로 사인파에 아주 가까운 파형을 그린다. 그리고
이곳을 망가뜨리면 체내 대부분 기관에 보이던 24시간 주기적 양상이 사라진다. 식유차상 핵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중앙통제 시계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설명문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설명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배경 지식 활용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핵심 개념 정보 파악해야 됩니다. 제시된 정보에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파악하며 판단하며 읽어야 됩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20번의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으로 갑니다. 식유차상 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네요. 뇌에 존재하는 중앙통제시계 맞습니다. 작동하지 않아도 일주기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곳이 사라지면 점차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쥐 실험했다라는 거 보니까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주인 시계에 맞춰 움직이는 부수적인 시계가 아니라 주인 시계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입니다. 짠. 글의 흐름으로 보아 기억에서 리을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찾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기억은요. 쟤는, 니은은 막는, 디귿은 여겨졌다, 리을은 이루어져 라고 바꿔 쓸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기억을 봤더니 기억은 측정하는 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관장하는, 그 다음 디귿은 간주됐다. 그 다음에 리을은 구성돼. 자, 이 내용을 쟤는, 막는, 여겨졌다, 이루어져로 바꿔 쓸 수 있느냐를 알려면 이 기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할 때 물론 이 네 가지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전적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문맥상 흐름에 맞는 뜻을 찾아내면 되겠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로 우선 말해보고 그 다음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측정한다. 측정한다 어떤 느낌인가요? 무엇인가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정하는 것 맞습니다.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와 다른 양의 크기를 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는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은요, 관장하는 이란 뜻입니다. 관장하는요, 일을 맡아서 주관한다 라는 뜻이므로 어떤 일이나 행동을 못하게 한다 라는 뜻의 막는과는 어때요? 서로 뜻이 같지 않습니다. 비슷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반대 개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바꿔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간주됐다. 무엇으로 간주됐다? 상태나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됐다라는 건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졌다.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까지 찾고요. 그 다음 23, 24, 2번, 25번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3, 24, 25번은요. 물론 옆에 논설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생각 안 하고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글인지 보도록 하죠. 길을 걷다가 중학생 또래의 청초하고 맑은 아이들 입에서 거친 욕설이 줄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는 어른들이 있다. 어른이 많다. 더구나 요즘 청소년 사이에 만연한 욕이 그것이 욕설이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화된 언어폭력이라고 할 정도이다. 욕을 안 쓰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욕설이 일상화된 우리의 현실.
우리 현실은 일상화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반성할 문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지금 첫 번째 문단 청소년 욕설 사용이 좀 무분별하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언어 폭력이다 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볼게요. 욕설이나 비속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문화적 차별의식을 담고 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의식 담고 있는 언어 표현이겠죠. 한번 볼까요? 자, 몇몇 직업에 대한 호칭이 바뀐 이유는 그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인데요. 예컨대 옛날에 식모, 요즘에는 가정부, 나아가 가사도우미로 불리고요. 우체부는 집배원, 청소부는 환경미화, 간호원은 간호사. 직업에 따르는 차별을 없애고 좀 더 격을 높여 직업적 자부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변한 것이고요. 이와 비슷한 차별적 표현에는 미혼모, 여의사, 출가외인, 사내 녀석이 그것도 못해 와 같이 성차별적 표현도 있고요. 절름발이 행정, 장님 코끼리 더듬기, 꿀먹은 벙어리와 같이 신체 차별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유색인종, 혼혈아 같은 표현들은 인종에 따른 차별 표현으로 할 때 한때 살색이라 부르던 색을 살구색으로 바꾼 것은 이러한 표현에 담긴 차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말과 글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을 즐겁게도 기분 상하게도 한다. 따라서 말을 요령 있게 사용하려면 자신의 의도를 더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 언어 문화도 바꿀 수 있다. 이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역시 상대방에 대한 무엇과 무엇이다. 배려와 존중이다 이라고 하고 있네요. 쭉 넘어가서요.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종이에 적는 한 구절이 나 자신의 품격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의식하며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재현 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이 사람의 주장이 담긴 논설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예상되는 반론 제시하여 이를 반박하고 있나요? 반박은 아니고요. 묻고 답하기 방식, 묻고 답하는 문답 형식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요. 구체적 현실 제시하여 문제 상황 드러내고 있나요? 맞습니다. 청소년 얘기도 하고 있고요. 차별의식 담고 있는 언어 표현 각각에서 어떠한 표현들이 차별의식을 담고 있는지 구분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4번으로 가볼까요? 다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자. 그래서 이걸 썼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로 기분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서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 습관이야말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형성해야 돼요 라고 글 마무리하고 있죠. 한글 어휘력 향상을 위해서 독서 습관, 독서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도 역시 아니고요. 한글의 우수성 세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윗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요. 그 다음에 우리 25번으로 갑니다. 자, 기억에서 리을 중에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기억은 무엇이었나요? 직업에 대한 차별, 직업에 따른 차별이었고요. 니은은 성차별. 그 다음에 디귿은요. 신체 차별. 그 다음에 리을은요. 인종. 인종에 따른 차별 표현에 대해서 이에 따른 표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 그어진 거. 그녀는 여류 소설가. 이 부분 요즘 많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30대에 접어들어 비로소 처녀작을 발표했다.
이 부분은 역시 어떤 표현에 대한 예의라는 거 알 수 있나요? 예라는 거. 그렇죠. 성차별적 표현입니다. 소설가면 다 소설가인데 왜 굳이 여류 소설가이며 처음 첫 작품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처녀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성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용하면 약간 눈초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냥 소설가 그다음에 첫 작품을 발표했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가장 관련 깊은 것은 2번. 성차별적 표현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25문제 찾아봤습니다. 문제 다 풀어봤고요. 역시 여러분들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 향찰 문제, 향가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 문제 나왔고요. 시조, 여기에선 사설 시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논설문, 그 다음에 설명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소설도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 언어 활동, 언어 습관, 언어에 대한 내용,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나와서 25문제 나왔는데 항상 나오는 거 향가, 그 다음에 언어 표현에서는 맞춤법 항상 나오죠. 그 다음에 어때요? 어떠한 변화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뭐 호응에서도 문장의 호응 같은 경우도 너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았었고요. 특히나 맞춤법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른 문제가 나와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향찰 문제도 너무 조금 자주 나오는 문제가 그대로 반복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어려운 문제, 원래는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맞춤법이나 이런 문법적인 문제가 항상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조금 이제 나오는 부분과 나오지 않는 부분의 중점조를 어디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 부분이 보일 수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냥 끝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고요. 다시 이 부분에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본서로 돌아가셔서 내용 학습 충분히 하신 후에 문제 한번 다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